대학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안녕 청춘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회 띵크모어 분들과 특별히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안녕 청춘으로 돌아온 저는 켈리입니다. 오늘은 사회자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벌써부터 비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랜만에 함께 학회 분들과 또 진행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회를 이끌어 가시는 학회장님을 인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막 표정이 장난 아닌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띵크모어 학회를 맡고 있는 학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신 학회장님이었습니다. 저런 부끄러움으로 도대체 어떻게 학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참 의문스럽네요. 다음은 부학회장님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띵크모어 부학회장 맡고 있는 부학회장입니다. 네, 이름이 부학회장이신가 봐요. 네, 다음은 아까 행인 일을 자처하셨지만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신 범님 인사해 주시죠. 왜 범인가요? 잘 어울려. 부학회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범님이 된 범님입니다. 학회에서 제일 많이 몸을 사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제일 많아요. 비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님 이름이 뭐죠? 곰이요. 네, 스스로 곰이 되길 자처한 웅녀입니다. 우리의 웅녀. 곰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곰이에요. 단가요? 네. 아, 왜 곰인가요? 원래 고등학교 때 별명이 곰이었어요. 아, 너무 애가 가만히 조용히 앉아만 있으니까 맨날 곰 같다고 해서 곰 별명을 얻었었어요. 네, 오늘 녹음은 아마 동물 농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느낌적인 느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모로 좀 교육이라는 주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다룰 주제는 뭘까요? 대학 구조 평가. 이렇게 바로 나오면 아주 재미가 없죠. 예, 요새 이제 교육 관련해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정화 교과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모로 이제 뭐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제 시위를 벌이던 청년 학생들도 있었고 또 아마 전국 곳곳에서 이제 1인 시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국정화 교과서는 아니고 뭐 앞으로 이제 학회 이름으로 또 다른 팟캐스트를 녹음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안녕 청춘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국정화 교과서보다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대학 구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국정화 교과서는 이미 했군요. 그럼 다시. 네, 오늘은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거기 그 비웃는 분 누구죠? 대학 구조 개혁이 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리저리 말만 많지 정확하게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얘기해 주시죠. 얼어 계시지 말고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학회장입니다. 일단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정부가 밝힌 대학 구조 개혁의 추진 목적은 점차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대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에는 고교 졸업자를 초과하게 되고 2013년 기준 고교 졸업자 수 63만 명이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이 원인인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된 학령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들며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대학 구조 개혁이 정말 본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이제 공공성을 확대하는 평가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 단지 양적 축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구조 평가가 발의된 법안이 양적 축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양적 축소를 하는가 동시에 질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거기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지 학회장님? 네, 맞습니다. 부학회장님. 좋은 실드를 보았습니다. 네,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것에 갖고 있는 어떤 맹점 그리고 그 대학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저출산으로 비롯된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것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 크게는 이제 대학 구조 개혁이 이런 방향에서 이제 추진이 되었는데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것의 핵심은 근데 사실상은 이제 구조 조정인 거고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대학을 서열화하겠다는 것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동물농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쥐찐과 닭찐 우리 그냥 그거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실명?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냥 전 쥐찐과 닭찐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저는 그분이 오래 사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그냥 친근하게 불러주자. 명박이 그네 약간 이렇게. 그네 언니? 이런 느낌? 아이고. 그래서 그 닭과 쥐가 함께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출발한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는데 서로 이제 소소한 차이점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는 추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주장하는 차이점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부학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둘 사이의 대학 구조 평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평가 방식인데 이명박 정권 때는 정량 평가를 했대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는 정성 평가를 했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명박 정권 때는 약간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뭐 성적 매기듯이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정성 평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 아무렇게나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지역대학과 국회의 찬성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발의된 법안만 봐도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고 평가 기준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모호성이 있는 걸 봐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 때의 대학 구조 평가보다 오히려 더 정부의 지나친 권위적인 대학 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평가까지 해주셨어. 엄청나. 역시 부학회장님의 능력은 좀 쩌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좀 간단하게 칭찬을 좀 해주고 가자면 여러분 그 리액션이 좋아야 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범님의 리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을 보여주고 갈까요? 무슨 리액션? 박수 치라고요. 리액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발언을 하면 느끼게 되겠지만 내 말이 리액션을 해주면 뭔가 말이 좀 더 잘 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소소한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잠깐 얘기하다가 법안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이 법안이라는 게 이제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구조 개혁 관련 법안인데 이 법안도 사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그 문제가 많은 것 때문에 아직도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 거고 계속 논란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또 알기 쉽지 않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점이 있나 또 그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부학회장님? 아 제가요? 아니 이렇게 너무 금시초문데. 그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제시한 판단 평가 기준이 딱 5개예요. 뭐냐면 발전 계획,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대학 및 학교 법인의 운영,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 몇 개인가요? 6개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 되게 포괄적이죠. 되게 주관적이고.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학교 법인의 운영을 평가를 한다는 게 정부가 주축에 서서 이게 평가를 하는 방식이 대학평가위원회라는 모임을 정부가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 때 정부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공모를 한대요. 그거 평가위원 사람들을.
평가위원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정부가 임명을 한 다음에 정말 입맛대로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그 평가 기준을 그렇게만 제시를 해주고 자기들이 이제 직접 조사 나가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부가 또 모호한 위임한 거고. 대학 평가위원회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평가 기준이 일단 설정해 놓은 지향점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하면 평가가 좋을 것이고 정부가 바라지 않는 대로 하면 평가가 안 좋게 나오겠죠. 대학 길들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체제가 신자유주의다 보니까 신자유주의에 발 맞출 수 있는 대학 운영 그런 게 뭐 쉽게 말하면 취직률이 높아야 좋은 대학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취직률이 높아야 좋은 대학이구나. 안 되겠네 이거. 선생님, 근데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니 신자유주의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신자유주의는 원래 케인스주의 다음에 세계 대공황이 한 번 더 왔잖아요. 오일 쇼크 때 2차 대전 후인가요? 아무튼 그때 하이에커라는 경제학자가 주창한 개념이에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케인즈주의에 반해서 나온 개념인데 케인즈주의는 세계 대공황 때 정부가 그런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케인즈주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이에커는 시장 경제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요. 다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의 회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경제는 그냥 놔둬야 돼. 그게 하이에커가 말한 신자유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야경 국가를 지지하는 거고 정부가 시장 경제에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시장 경제는 극히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거죠. 근데 대학이 신자유주의에 편입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대학이란 건 교육기관이에요. 근데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는 원래 부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서도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 부의 창출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대학이 운영이 된다면 학생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법안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냥 지극하게 충성하고 있어요. 되게 그냥 무조건 대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래 양적 축소 그냥 해래 그냥 하는 건 좋은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전가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리액션이 아주 좋으시네요. 법안 얘기하다가 아까 그 부분도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선정된 대학의 어떤 자녀 재산들이 다시 그 주인들한테 귀속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사유화스러운 그런 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본인이 아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설명하세요. 보통 사회자는 답정너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 작년에 발의된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아직 정식으로 통과가 된 법안은 아닌데 그 법안에 따르면은 이제 만약에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폐교가 됐을 경우에 이제 남는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쌓아둔 뭐라고 해야 되지? 뭐야 금고? 예산? 금괴? 적립금. 네, 적립금. 적립금이나 아니면 그 건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 그쵸. 건물들. 땅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 빼돌려서. 예를 들면 이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다른 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제 남은 적립금을 지들이 알아서 뭐 써먹는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아무리 아니 교육을 그래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그냥 뭐 운영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먹튀해도 된다는 그런 법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어떤 교수들이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은 법인데 법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공부할 게 정말 많네요. 네, 그러면 아까 또 이제 부학회장님이 잠깐 또 얘기해 주셨는데 교육이 신자유주의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학 구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조 조정 문제가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색채를 좀 많이 띠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좀 취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리액션이 좋으신 범님께서 리액션만큼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해한 때까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대학에 대한 평가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던 거는 원래 제도적 취지로는 대학의 최저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질 떨어지는 교육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바로 대학에 대한 평가라는 제도였는데요. 이것이 변질이 됐던 게 방금 전에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대학 간의 경쟁을 부추기거나 대학과 산업의 연계성을 반영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부실대학이 생겨났고 또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원 감축 정책 그리고 대학 퇴출 정책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한 발 늦은 반응을 편집하면 되겠지? 편집자님 화이팅. 네,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대학 구조 개혁이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잘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 말인즉슨 사실 우리 되게 부정적인 어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가 결국은 좋지 않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또 알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이런 정원 감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전임 교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뭐 이제 교육 여건을 올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대학 구조 개혁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라는 게 어쨌든 그들의 주장인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 네. 네,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셔야 듣는 사람이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정원 감축을 하는데 교육의 질이 과연 높아질까? 왜 교육의 질이 안 높아지는 거지? 정원을 감축하는데? 왜 그렇죠? 그게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면 질을 높인다는데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법안에는 어떤 그 질적 가치를 높일 뭐 그런 고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양적 축소를 위해서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낮은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 대학에다가 교육부가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근데 그 제재에 의한 피해는 전부 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별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대학끼리 그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하면서 서로 나아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야 할 거는 그렇게 해서 뭐 보조금 없애고 정원 감축을 하면 대학들이 경쟁을 하나? 할까요? 뭐 경쟁을 해야 될까요?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엄연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건데 분야가 같지도 않고 지향하는 대학마다 어떤 이념도 다를 것이고 그쵸. 그런데 대학끼리 똑같이 경쟁을 붙여놔서 누가 더 잘하느냐를 따지겠다? 그 판단 기준은 그리고 정부가 정하겠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말 그대로 억지로 경쟁을 붙이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죠. 그냥 내 말 누가 어떤 대학이 더 잘 듣냐 내 말 누가 더 잘 듣냐 그거 따지겠다는 거잖아. 그쵸. 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보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여태까지 정부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온 대학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인원 감축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해오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뒷불 등급이 나오면서 옳씨 이제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급하게 정원 감축을 하게 되는 일도 있고 사실 이번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 그냥 정부에서 대학을 압박하는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대학인데 수도권과 지방 대학이 또 이런 대학 구조 평가 관련해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는 A+ 등급을 받았고 세종 캠퍼스는 D+ 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밝힌 그 이유는 자기들이 뭐 내세우는 건 국제화 교육인데 그 평가 기준에서는 국제화를 크게 쳐주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불리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수들은 뭐 작년부터 교육부가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약간 복수의 수단이 된 것 같다. 그런 음모설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리온탈 바뀌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기사에서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지방의 어떤 불균형이 이 대학 교육 평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구조 개혁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결국 정원 감축이라는 게 사실 가장 큰데 이 정원을 감축하면은 대학을 운영하는 경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냐면 뭐 등록금이나 이런 걸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니까. 그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근데 운영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등록금이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좀 어떤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A 대학이 우수 대학으로 지정이 됐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좀 우수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들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방에는 거의 드물고 우수 대학이라고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인상이 필수적인데 어쨌든 정원 감축은 이뤄지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등록금이 높아진다고 해도 등록금을 내겠죠. 우수 대학이니까. 왜냐면 이게 서열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열화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좀 이용하는 거고 그러면 좋은 대학에 다니고 싶을 거고 그러면은 등록금을 내고 그 학교를 다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학교처럼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됐다 쳐요. 그러면 부실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이 높아졌어 심지어. 그 등록금 과연 내고 싶을까요? 당연히 내고 싶지 않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학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성난 그 학생들의 민심을 다스리려고 다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인건비가 삭감된다거나 뭐 교원 수가 뭐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비가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학생들이 그쵸. 되겠네요. 그럼 교육의 질을 올린다고 했던 평가가 교육의 질을 되려 낮추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들인 거고 또 뭐 비정규직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직원들도 자르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뭐.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실대학으로 지정되고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제 운영비가 더 들게 된다면 제일 먼저 잘릴 분들이 학교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분들이겠죠. 맞아요.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라는 곳이 교육 공간이기도 하고 또 생활 공간이기도 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게 결국은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대학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 붙은 구조 조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신자유주의적이네요. 뭐 학생이나 노동자 같은 약자는 더 피보는 거고, 대학 망하면 뭐 대학 이사진들은 그냥 돈 갖고 튀는 거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부총리께서 사퇴하셨어요. 부총장께서 사퇴하셨어요. 대학 그 D+ 등급 딱 받고 나서 그 당일인가? 당일 오후 그날 바로 사표 내시더라고요. 무슨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그 얘기 앞서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번에 저희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D+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이 유형의 지급이 제한이 되거든요.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실대학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뭐 학교 이미지나 뭐 지원받는 거나 이렇게 따지면 근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제 너네 부실대학 됐지 뭐 벗어나고 싶으면 이렇게 해 하고 컨설팅을 해준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정원 감축은 기본이고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뭐 통폐합을 한다거나 그래서 학과 통폐합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이 발의된 법안에도 평가 기준에 대학의 특성화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세종 캠퍼스잖아요. 근데 특성화라는 게 안암에 있는 학과와 차별된 학과를 세종 캠퍼스에만 신설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그 신설하는 뭐 목적이 뭐 특성화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어디에 특별히 성과를 내기 위한 특성화라는 거죠. 결국 취업이에요. 취업을 높이기 위한 과를 더 밀어주고
안암과 차별화시켜서 취업률을 높이겠다 그런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공사회학과 맞나요? 사회복지 말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회학과가 공공사회학과로 바뀐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특성화라고 말은 붙이지만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어색한 반응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대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교양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지금 본교와 분캠의 차이로 또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로 이런 특성화를 시키면서 뭔가 겹치지 않는 뭔가 취업률이 높은 그런 학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정부가 펴는 정책이요. 교육적인 철학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저희 학교에서 그 부실대라는 지표를 받고 나서 급하게 역사 속의 고려대학교라는 특강을 신설을 했어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만 해도 지방 캠퍼스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여기 세종 캠퍼스를 짓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정원을 감축해라는 둥, 인문학과를 폐지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안암과는 다른 캠퍼스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정책을 피고 있네요. 말이 자꾸 꼬이네.